장관은 정무직이고요. 해당 부처의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의 인력을 기용하고 우리 해당 분야의 각계 각층과 소통을 하면서 부처의 정책을 세워나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황희 장관 후보자가 대단히 좀 성격이 원만하고 굉장히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에 따르면 월 6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닐 수도 있으며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은 청렴한 황희정승하고 똑같은데 글쎄요, 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장 소장 잘 계셨죠? 네. 예.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네. 황희 장관 후보자. 네.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까? 전문성도 없고 예.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 관광과 관련된 어떠한 전문성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건요, 결국에는 돈 문제 같아요. 예. 네,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재산 신고를 했어요. 그때 재산이 8,421만 원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다가 재산을 제출했을 때는 6억 800만 원을 신고했어요. 어잉? 5년 만에 재산이 예.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런 부분, 본인의 예금 계좌가 42개냐, 43개냐, 뭐 30개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습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본인 얘기는 그냥 한 번 쓰고 다시 만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많이 해봤어요. 저렇게 계좌 많이 갖고 있던 그런 후보자 없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잘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분이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이냐라는 의구심이 점점 커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장성철 소장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나왔죠. 오늘 청문회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신고한 생활비는 72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월 60만 원을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다음에 잠시 뒤에는 한 달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그러니까 저희 카드 지출만 남은 거거든요.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아니면 생활할 수 있다. 예. 그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300 쓴 겁니다. 네네. 예, 그 보통 생활비 기준으로. 네. 근데 저희가 소득 신고할 때 생활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한 달에 내는 월세라든가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빼고 카드 결제한 것 중에 그다음에 제 재산이 통장에 잔액이 제로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네. 그래서 결제한 돈을 12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지. 어떻게 계좌가 46개나 됩니까? 저는 계속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2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좌 안에 이제 돈이 얼마 있는지는 다 대부분 소액 계좌인데 이게 통장을 쓰다 보면 그냥 뭐 1,000원, 2,000원은 있어도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발급하고 그러다 나중에 복잡하면 또 정리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좌가 지금도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안이 통과된 뒤에 뭐 수공
사장이라든가 그 고위 간부가 저 우리 황 후보자한테 뭐 거액의 후원금을 줬다. 뭐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분이 진짜로 누군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법안 통과되고 아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후원금을 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후원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전화라든가 문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후원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김두수 총장 보시기는 어때요? 예, 참 송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몇 가지 이제 해명이 안 됐는데 미리 이제 뭐 60만 원 이렇게 예. 딱 프레임이 짜이니까 아 저분은 뭐 말이 안 되는 생활비를 썼다 그러지만 이제 본인 해명하면 한 300만 원 정도를 통상으로 썼다 이렇게 다시 이제 해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그 점에서는 약간 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고요.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뭔가 뭐 돈을 세탁하려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들었을 거라고 일반인들이 의심하지만 그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정치자금 계좌 따로 선거자금 따로 또 본인 계좌 따로 해서 그때마다 계좌를 다시 개설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좌가 늘어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 해명처럼 예비 후보 등록했다가 사퇴했다 이런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좌가 많으니까 좀 뭔가 수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은 좀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의정성이 청백리로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항의정성은 논란이 있지요. 자식과 본인 이 여부에서 탄핵 상소도 뭐 여러 번 있었고요. 예. 실제 그 세종대왕이 항의정성을 쓴 이유는 능력을 보고 썼습니다. 예. 능력을 보고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제 체육문화관광부의 그 구체적 전문성은 없다 그러지만 장관은 전문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꼭 전문성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이제 지휘력이 있다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황희정승이 청백리였냐 아니었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그런데 조선시대 때 황희정승이 진짜 청백리가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황희 장관 후보자한테 제기되는 의문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의정성 경우에는 자식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기록에 보면. 아무튼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더 관심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는 좀 제기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통상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 장관 임명을 받아서 앉게 되면 논란이 일부 벌어진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대체로 통과했고 정치인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관리를 꽤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황희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조금 의아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해명을 들어봐도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6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을 썼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300만 원 속에는 월세 100만 원과 보험료와 그다음에 학비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실제 생활비는 애초에 최초에 주장했던 대로 60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걸로 나오거든요. 여전히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720만 원만 이제 신용카드, 물론 이제 신용카드 이외에 현금이 있어서 현금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필요하다면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 1년에 신용카드를 720만 원 썼다 한 가구가 이건 좀 믿기 어려운 쉽지 않죠. 사실이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통장 46개도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하다 보면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그 계좌를 닫거나 이러지는 잘 않으니까 46개나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오해를 부를 만한 오비락처럼 오해를 부를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46개의 경위와 내역을 지금 확인해 봤더니 이런 경위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예. 지금은 이런 정도의 내역이 남아있다. 이걸 해명을 해야죠.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청문회장에서 후보가 할 수 있는 해명은 전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임명 과정에서 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친문 보훈 인사 아니냐. 저분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전문성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에요. 아직 이제 정치하신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임기 말에 일종의 이제 가까운 사람 장관시켜준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뭐 당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을수록 사실은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없어야 이게 국민들도 흔쾌하게 인정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고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이 돼도 지금 뭐 28번째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번에도 뭐 야당이 비판을 하고 국민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과연 저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분이 낙마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면서도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한두 가지죠.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는데 해외여행을 간 겁니다. 그런데 병가라고 하고 갔습니다. 병가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갔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 병가야 뭐 밑에 보좌진이 그냥 국회에 신고할 때 그렇게 썼을지 모르지만 학생이 학교 수업 빠지고 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자녀와 부인이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죠.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에 여행을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입니다.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이제 물어봤었죠. 이게 지금 나가도 되냐? 그랬더니 아마 추경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나간 뒤에 이제 본회의가 여야 합의돼서 잡혔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배우자께서 다니신 유학원명, 학비, 거주지, 거주 비용 등 자료 요청했는 게 내 개인 정보라고 이제 거부를 하셨는데요.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F1 비자를 어학원으로 해서 받고 NYU TC 스쿨하고요. 스미스 칼리지에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그 당시는 제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서 내가 최소한 250만 원, 35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언니가 또 바로 앞집에 살았습니다. 보스턴에 제 동생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의원은 혹시 황희 장관 후보자 좀 개인적으로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형편이 어려운 분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식적인 계좌나 계정상으로 보면 형평이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활동을 하거나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상당히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그것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지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앵커께서 그런 식의 질문의 말씀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게 이제 본회의 때 사실은 본회의 있다 그러면 저희 보통 그냥 예정돼 있는 비행기표도 취소하거든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해외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임위 있으면 그냥 그 국회의원들 이게 티켓은 조금 좀 특수해가지고 날짜 바꿔주거든요. 예. 그래서 비행기표만 있으면 부랴부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 좀 공직자로서 자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마 그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 보면 보좌진들하고 이제 해외에 나갔는데 거기도 아마 후원금에서 아마 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는 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후원금은 원래 그런데 못 쓰게 돼 있죠. 아마 이제 그게 뭐 공무상 관련해서 이제 공무상으로? 출장으로 한다면 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과연 공무가 어디까지 관련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예. 사실은 이제 공직자로서 자세나 태도 이런 점에서는 참 좀 느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김두수 총장, 네. 그 유인태 전 의원이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같이 있어서 잘 안다고 네. 그러시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웠던 친구인데 어떻게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해외여행 한번 가서 상당히 좀 재미를 붙였든지 계속하고 그랬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예, 뭐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예. 저도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 경기도에서 활동하다가 예. 뭐 계속 낙선도 하고 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서울에 이제 이 그 양천에 와서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꽤 오랫동안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때 뭐 자녀 교육은 좀 확실히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부인과 같이 뭐 동반해서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뭐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 안 풀릴 때 뭐 가족 전체가 다 안 풀리면 안 되니까 좀 자식에게 약간 올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좀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성철 소장. 저는 황희 후보자가 국민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해명을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식비가 왜 이렇게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명절 때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명절 때 들어왔기 때문에 식비가 별로 안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머리를 자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60만 원 생활비에 대해서 합당하다라는 변명을 자꾸 하는데 과연 저 말을 듣고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설과 추석 때 들어온 음식 가지고 평생 같이 살았습니까? 1년 내내 그걸 먹었습니까?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청와대의 검증 기능 마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요. 저런 거 검증 안 했으면 무능력한 거고요. 저런 거 검증했는데 이런 거 별로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 뻔뻔한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 청와대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 제동이 걸렸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비판을 많이 했었죠. 정세균 총리도 유감을 나타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서울고검에 대한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또 그 부분은 또 웃게 됐는데 아무튼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 끊이지를 않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우리가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수립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대선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를 얻어서 확인된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문건을 삭제했다든지 불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국민들이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검찰 스스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뭐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제 신임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어떤 관계를 가져갈지도 관심입니다만 그 전에 김두수 총장.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원전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보고 있죠. 예, 그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십니까? 원전에 대한 최종적인 그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으로 접근했는데요. 이 원전은 아시다시피 원가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뭐 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제 공약과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게 원전을 폐쇄하기로 간다면 종합적인 걸 해서 했다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경제성 평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그걸 재계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좀 이건 폐쇄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검찰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감사원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검찰의 논리로 보면 경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엄밀하게 에너지 부분에서의 원가 계산이라든지 국가 사업 전체로 본다면 그것에까지 검찰이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보는 거는 결국은 어도성이 있다. 이건 좀 트집 잡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게 장관까지 구속 수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뭐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면 수사하는데 좀 타격을 입게 됩니까? 아무래도 일단 시간이 조금 주춤해지죠. 그리고 구속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구속이 돼 있는 기간에 이제 심경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을 해주는 피의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근데 구속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대부분 사실 우리 지금 뭐 조국 사건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불구속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했는데 법정에서 실형 선고되고 뭐 이런 사안들이 요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흐름하고 상관없이 일단 불구속 영장 기각이 됐다 이러면 그냥 내가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더 자신 있게 우기는 경우의 수들이 좀 많아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 물증과 물증의 연결고리는 사람의 입을 통한 해석을 통해서 이 관련성을 이제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기가 영장이 기각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린다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일정 정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현 정부에서 장관을 바로 전에 지냈던 사람, 예를 들면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식의 큰 범죄가 아니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 상당히 이례적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책 하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정책 프레임으로 가는데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 관심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책이 아니고 이 지금 조기 폐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위의 자료를 입력해서 허위의 보고서를 만드는 범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탈원전을 어떻게 하든지 기존에 짓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 뭐 멈추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설계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는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고 이 사건 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게 검찰이 정책 수사한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 실국장들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국장들이 사실은 자기들 혼자 알아서 했을까? 결국은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지금 추론 가능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실국장 수사한 자료들, 감사원 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면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증거 입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책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 시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정책 수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에는 저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 자체를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데 경제성 평가 자료가 조작됐고 또 그 조작된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가니까 그거를 삭제했다. 한밤중에 이제 공무원들이 몰래 들어가서 두 사람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의 범죄성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거지. 이게 원전적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내지는 월성 1호기 폐쇄가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나 감사원이 수사하겠다. 이건 예. 아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좀 흐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아마 이제 법원의 불구속 결정은 최근에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된 이 부하들의 진술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이 백운규 장관이 직접 이 사항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렇게 범죄 사실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뭐 그 겉으로의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데 저는 법원이 그 입장을 정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설사 재청구를 하더라도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영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검찰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장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가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였으면 관련 공무원 2명이 지금 구속돼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계속 정책이야, 우리가 대선 공약이야, 이걸 너희들이 왜 건드려? 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하나의 억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규 장관 얘기하죠. 적법하게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 밤중에 왜 폐기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김경진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총장 그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요. 박범계 장관 2번이나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 뭐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조금 들어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검찰 내의 인사가 민주당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비교적 통제 가능하게 잘 짜여진 인사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흐트릴 필요가 없다. 흐트리는 순간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추 장관 계실 때 뭐 윤 총장 징계라든지 직무집행정지 사단이 있었고 그때 전국에 있는 검사장의 한 95%가 이게 잘못된 거다.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연판장을 돌려서 이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누구를 발탁하고 누구를 또 조금 뭐 뒤로 역진시키고 이러기도 정권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7월에 윤석열 총장 임기가 마련이 되고 그 상황이면 대규모 인사가 생길 요지가 이제 어떤 여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이 상황을 이 판을 안 깨뜨리고 그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박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관계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되면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면서 또 언론에서 뭔가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표현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러면서 조금 복잡해졌던 상황인데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할 요인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아마 7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보궐선거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금 최대 관심사지요. 여전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에는 신경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한 적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3월 4일인가요? 후보 단일화 3월 1일 하는 걸로 지금 서로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합의에 이르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안철수가 계속 1위에 나온다는 것은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질 않아요.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 서울시장 선거 처음서부터 쭉 시장 관찰을 해볼 거 같으면은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상에 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지금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 당의 후보가 하나로 합쳐질 것 같으면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나올 것이다 자신감을 좀 표현하셨는데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 전에 토론회 여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님 개인 입장 어떠신지?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들, 정책들이 있습니다. 토론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그리고 토론이 설 이후라면 또 정책을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께, 시민들께 제 정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안 대표님이 수용하신 그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뭐 서로 이의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에서 그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 전에 좀 그 토론이 됐든 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당 후보로 나오는 분을 상대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물어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협의를 해야 되고. 짧은 미디어 데이에도 이거 1등 후보라서 그런지 견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씀들 잘 새겨 듣고요. 저는 우리 네 사람이 정말 우리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선이 끝나고도 우리가 주장했던 좋은 정책들은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본선 승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한테 먼저 야당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금태섭 이렇게 단일 후보 만들면 최종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확신은 확실히 있습니까? 그럼요. 단일화를 하면 이긴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될 것 같아요. 날짜별로 좀 설명드릴게요. 3월 1일 날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가 뽑힙니다. 두 분 단일화 해가지고 3월 4일 날 국민의힘의 후보가 뽑혀요. 그리고 3월 18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월 4일부터 18일까지 보름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안철수, 금태섭 그 두 분 중에 된 분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할 텐데, 저는 당초에 3월 4일 이후에 단일화 협상을 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협상을 하고 3월 14일이 주말입니다. 그때 이제 단일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발표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변수가 생겼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단일화 협상 룰을 여론조사 기관 몇 개 할까? 서울시민 몇 명 조사할까? 문항을 지지하냐 아니면 선호하냐 이런 것만 가지고 협상의 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거 말고 우리 최종 후보들 민주당 후보가 뽑히면 그 사람하고 우리랑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높으냐. 그걸 가지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자. 민주당 후보는 며칠 날 뽑죠? 3월 1일입니다. 민주당도 3월 1일 날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변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 민주당 후보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요. 지금 안철수 후보만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 안철수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가지고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 아닙니까? 객관적이 아니죠.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는 지잖아요. 여태까지 경선 룰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 중에서 그때 들고 나왔던 게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랑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 누가 높은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자고 했다가 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 돼, 이건 안 돼. 그냥 지지도로 선호도로 조사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지는 그런 여론조사 그런 룰을 받아들이지 받겠죠, 않을 쉽게. 것 같고요. 예. 이러한 하나의 좀 조항을 가지고 단일화 협상 과정이 좀 지진부진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좀 접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오던 룰대로 하지 않을까. 통상적이라면 그냥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자, 야권 단일 후보로 예를 들면 오세훈, 안철수 둘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를 대입하지 않고 그냥 야권 후보들 간의 경쟁력을 갖고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차이가 있으려나요? 김두수 총장 선거 전문가시니까 예. 전망을 하신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통상 이제 금방 질문처럼 야권 후보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있는 거고 이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뒤에 이야기했던 야권 후보와 여권 후보와의 대결로 이야기하면 역선택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선택 가능성이 없고 또 선명하게 이길 사람을 뽑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안철수 쪽에서 들고 나오고 약간 이제 합리성이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단일화는 상대 후보가 왜냐하면 정해져 있을 때 단일화가 되면 이게 되는데 상대 후보가 안 정해져 있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좀 그 내에서 야권 내에서 누가 좋으냐 이렇게 선호하느냐에서 이제 뽑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금방 말했던 야권 후보 중에서 경쟁하면 국민의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아마 이 단일화 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단일화가 잘 안 돼서 등록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등록 다음에 또 뭐 단일화도 있긴 하니까. 박원석 의원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단일화 기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매우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제 안철수 힘 빼기를 해왔고 뭐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당력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결국엔 그 빠진다. 이제 이런 어떤 경험치에 따른 판단도 있는 거고요. 근데 대체로 뭐 그런 판단이 틀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선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이제 조바심 위기감도 있고 그게 아마 본인이 그렇게 얻을 게 많지 않으면서도 제3지대 단일화에 응한 배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이제 공세를 취해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세에 밀려서 빠지겠다.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3지대 단일화라는 또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궁극적으로는 전 단일화를 시도할 거고 양자의 견해 차이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겠지만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면 전 단일화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 단일화가 안 된다면 3자 구도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3자 구도면 민주당은 땡큐죠. 이제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잡음이나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될 거다. 누구로 되리라고는 제가 전망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관심 있으십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제 선거가 아니니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 느낌에 아마 안철수 대표도 최근에는 정말 이게 마지막 선택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아마 이게 선거에 임하고 있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끝까지 강하게 나오면 결국은 아마 안 대표 쪽이 받아들일 것 같고 아까 장성철 소장이 말한 대로 아마 그냥 이렇게 수평 뭐 1대1로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이길 것 같아요. 그게 시중 여론 들어보면 이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선거가 사실은 1년짜리 선거 아니겠습니까? 별 관심도 없는 선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긴 있는데 이제 선거 현장에 가는 정말 막상 투표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지금 저는 궁금한데 꼭 투표할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아직은 없는데 이게 내년 대선을 앞둔 또 선거고 사실 1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5년일 수도 있는 그런 선거라서 관심이 높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뚜껑을 까봐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투표율이 될까 저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투표율의 상당 정도는 결국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로 됐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 당 소속도 아니고 그러면 당에서 조직들이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뛸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 그 부분 하나 하고 단일 후보가 돼도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령 민주당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박영선과 안철수가 TV 토론을 했을 때 그럼 누가 국민들이 좀 더 선명한 어떻게 보면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심 없다고 해도 뭐 다 쫙 끼고 계시네요.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한 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는데요. 그 사실을 놓고 또 이런저런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싶기는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시 또는 정지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인턴 지원자는 인턴 모집에 응하기 위해서는 규정 합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은 이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가? 지금도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피해를 입는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도민의 의사 변호를 자격 정지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유라 씨 등 교육부가 그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입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학교에 이제 입학 취소 같은 것들을 요구한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1심 재판 결과까지를 봐왔던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김 부총장, 그러니까 보수단체는 그런 거죠. 의사 자격도 없는데 사실상 어떻게 인턴 합격하고 그러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 근대법은 엄밀하게 유죄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대 의학 의전의 그 총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최종 재판의 결과를 보겠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말하지만 감사할 기회와 살펴볼 기회도 없고 저게 재판으로 가서 법정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그걸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지금 말이 시민단체지만 이런 전대협을 전대협을 포방하면서 이건 일종의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건데 그리고 이 병원에서 알아서 이제 그 뽑는 인턴을 뽑는 것까지 관여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보이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법적인 근거나 법적인 부분에 확정이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괴롭힐까요? 저는 괴롭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박원석 의원, 사실 이건 좀 린치에 가까운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 보수 단체도 단체지만 국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구설을 만들고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심지어 이제 정청래 의원의 부인이 그 병원의 약제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한 거 아니냐. 이런 다소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는데 좀 과합니다. 어쨌든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부산대 의전원이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뭐 입학 취소를 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고 입학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는 자동 상실이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의혹 가운데 있더라도 사생활이 있고 또 개인의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저는 정치권에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너무 지나치는 건 좋지 않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